네, 다양한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모시는 경제 전문가는요.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경제통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죠. 이해훈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신데요.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이해훈 전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도로 중에 있습니다. 도로. 죄송해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네. 직접 운전해 오시다가 그러셨어요? 예, 실업자가 제가 직접 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군요. 네, 아니, 죄송해요. 아이고, 길을 어디로 택해서 어떻게 오셨기에? 아니요, 등산 지하차도를 들어가지 말라고 내비가 얘기했는데, 네, 이게 모르고 오다 보니까 지하차도로 들어와 버렸는데, 이게 네. 꽉 막혀서 그냥 서 있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저도.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예. 뭐, 청취자 여러분께는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하여튼 양해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네네. 다음번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일찍 뵙기로. 다니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오늘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저는 괜찮은데 청취자들만 양해해 주신다면. 네, 아마 우리 뉴스 하이킥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젠틀하시거든요. 네. 예, 다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의원님 근황을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지역구를 동대문으로 옮긴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당일 험지 출마라고 글로 보내서 거기 가서 지금 열심히 그냥 동대문에 계시는 주민들 뵙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개인적인 변화는 좀 없으세요? 새로운 취미가 생기셨다든지. 아니요, 그냥 좀 총선 끝나고 나서 네. 푹 쉬었습니다. 소설만 아주 잔뜩 읽었고요. 소설이요. 예. 네네. 네, 의원님은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 박사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텔레비전이나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보셨을 텐데,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 정치인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네. 나라 안팎의 경제 현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이주열 네.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이런 발언했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0.2%에서 큰 폭으로 낮출 것이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 네. 그래서 경제가 많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죠. 네. 또 생활고 증가했죠.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아주 그냥 급감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 총생산이라는 게 우리 모두 국민들이 이제 한 해 벌어들이는 사실 돈벌이 아닙니까? 네. 이 돈벌이의 총합이 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뭐 잘 아시지만 인천공항 한 해에 원래 20만 명 네.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 뉴스 보니까 하루에 2,000명이래요. 예. 그럼 1%가 된 거잖아요. 그러게요. 99%가 이제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날아갔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만큼. 네. 근데 이제 공항 이용객들이 대부분 여행사 통해서 하시고 여행사는 버스 업체, 숙박업체, 식당들 다 거기에 관련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스포츠 무관중 경기하고 사실 그러게요. 경기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네. 등등 이렇게 산업 하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면 관련된 우리가 산업 전방 후방 연관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네. 관련된 업체들이 다 타격을 받고 또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총생산이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오늘 그 발언에 대해서 그 일부에서는 예방 주사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모레 27일 목요일에 네. 경제 성장률 수정치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때 막 엄청나게 낮은 전망치를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국회에 와서 예방 주사 놓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죠. 그러면 그게 혹시 네. 의원님 예측으로는 어느 정도 선의 발표일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뭐 제가 지금 경제 전망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국회로 갔던 게 벌써 16년이 더 지나서 예. 지금은 제가 전망을 하지는 않지만 네. 이제 우리가 신뢰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민간경제연구소들도 많고 국책연구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권위 있는 그러니까 국제 기구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OECD, IMF 등등. 네, 월드뱅크 거기서 한 뭐. 거를 네. 거기서 한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네. 민간 연구소는 한 0.5 마이너스 0.5 정도 얘기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국제 기구들은 마이너스 한 0.8 그다음에 뭐 국책연구소 마이너스 0.9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하는이 만약에 마이너스 1.0보다 더 내리면 뭔가 오. 의도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아마 마이너스 1.0 아래로 안 내려야 의심을 안 받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마이너스 1.0 혹은 그 이상이면 뭔가 의심을 할 상황이다. 예, 의심을 받을 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네. 항상 보면 민간 연구소보다 그리고 네. 정부 연구소보다 국제 기구보다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치는 항상 높습니다. 높았죠. 예. 예,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심리이기 심리니까. 때문에 예. 나쁘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더 나빠지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항상 정부는 민간기관이나 연구소들보다 또 국제기구보다는 항상 더 좋게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민간 기관들도 마이너스 1.0 이하로 내린 데도 없고 네. 국제기구들도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이제 사실 중앙은행을 정부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안 해요. 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 중앙은행과 정부의 차이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우리나라 공식 기관이 그걸 마이너스 1 이하로 내려버린다? 그런 일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받기 좋게 돼 있죠. 어떤 의도라고 혹시 근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이제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는 네. 왜 저렇게 예방 주사를 빨리 줄까 내릴 것이다라는 일종의 예고편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예고편을 하는 거는 광화문 집회 때문에 경제가 더 나빠진다. 코로나가 더 확산돼서 경제가 더 나빠진다라는 뭔가 분위기 조성을 하려는 건가?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아마 받지 않게 잘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음모론이네요. 네. 네네. 예, 뭐 다시 이제 코로나19 확산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 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서 과연 3단계로 갈 거냐. 네. 그리고 혹시라도 간다면 뭐 많은 분들이 이 경제가 멈춰 선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어떤 충격이고 어느 정도의 파장일까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참 말이 이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좀 설명 가능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뭐 얼마나 충격이 더 할 거다. 그래서 성장률이 몇 프로 더 떨어질 거다.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석 모델도 없고 아마 그건 어려울 겁니다. 어떤 경제학자든. 그렇지만 이제 올해 경제를 봐왔던 사람들의 감으로는 꽤 충격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신중하게 보잖아요. 그러게요. 이제 손쉽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코로나 확산만 생각하면 3단계로 가고 싶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경제에 워낙 미치는 타격이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코로노미 쇼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카노미 쇼크.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쇼크가 걱정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스포츠 행사만 하더라도 그래도 무관중 경기라도 할 수 있는 거 하고 지금은 그게 가능은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3단계 가면 아예 경기 자체가 금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온라인이다 뭐다 이런 거를 통해서 경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수입 창출하는 것도 다 금지가 되죠. 그나마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게 지금은 그래도 등교도 가능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대부분 등교 자체가 금지가 되거든요. 굉장히 그것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업의 경우도 보면 지금은 이제 제한근무,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필요한 인력만 인력이 좀 제한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잖아요. 일이 돌아가죠. 근데 이제 3단계가 되면 최소 필수 인원만 남기고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10명 이상은 안 되니까. 못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면 사실 가동률이라는 게 거의 제 정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 이제 3단계가 되면 지금까지 느꼈던 경제의 충격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 잘해서 3단계 안 가도록 우리가 모두 총력을
습해야죠. 그러게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는요. 금리 질문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 이주열 총재가 경제 성장률 상황 감안할 때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요. 지금 기준금리가 0.5% 아닙니까? 네네. 이걸 더 낮출 수도 있나요? 뭐 이론적으로야 그리고 뭐 법적으로야 못 낮추라는 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금리를 얘기할 때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지금 이제 0.5% 이자를 받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기준금리가.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돈 넣어놔봐야 금리 받아봐야 뭐합니까? 물가가 올라버려서 사실은 돈을 버는 게 없는 도루묵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제로금리 그러는군요. 제로금리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로금리라는 거는 돈을 넣어놔도 이자를 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다 밖으로 나와서 유동성이 너무너무 확장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M2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3,077조나 됩니다. 예. 이게 이런 때가 역대 최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정부가 지금 굉장히 이제 부동산 시장을 많이 옥죄니까 이제 이 돈들이 또 주식 시장으로 오잖아요. 원래 코로나가 이렇게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 주식 시장이 가라앉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 원리상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시장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갈 데가 없는 돈들이 지금 주식 시장으로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더 내려봐야 문제는 그 금리 내린 거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안 나오는 돈이 더 나오거나 투자처로 가거나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기껏 해봐야 이제 부동산도 안 되면 주식 시장에만 가 있지만 문제는 주식 시장에 가 있는 돈이 실제 생산으로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요. 그 역으로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뭐 집값 문제든 또는 주식 시장의 과잉이든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올리기는 이 정부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저금리 시대를 오랫동안 가져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상당히 또 이제 부동산의 집값이 막 오르고 할 때 가계부채. 지금은 대출을 다 틀어막았지만 얼마 전까지는 빚내서 집 사고 또 전세 대출 받고 많이들 하셨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그분들이 당장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경제는 안 좋아서 벌이는 줄어드는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못 갚는 분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예, 그 못 갚는 분들이 생기면 개인도 굉장히 이제 재앙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개인들이 돈을 못 갚으면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소위 우리 2008년에 경험했던 세계적인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그렇게 함부로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지금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뭐라고 그러세요? 5959님이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단번에 생생하게 더 길게 듣고 싶어요. 이렇게 오셨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김피터 종님이 운전 중 통화는 위험합니다 하셨는데 운전 중 아니시잖아요. 정치하셨잖아요. 운전 중이 아니고 저기 골목으로 뒤로 차를 뺐어요. 네네. 예. 더 길게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하여튼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또 잘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네네. 다음 시간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뵙고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혜훈 전 의원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